정순왕후는 기다렸던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사학을 엄히 금한다. 신유박해가 시작되었다. 1800년 6월 28일 경복궁 내전 조선 22대 임금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9살.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너무 젊었습니다. 내 몸이 좀 안 좋다고 했던 게 불과 며칠 전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권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빠르게, 아주 냉혹하게 왕위에 오른 것은 순조, 나이 11살, 아직 글자도 제대로 배우고 있는 어린 임금이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즉각 나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정순왕후, 영조의 계비, 순조의 증조할머니뻘 되는 어른 그녀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발 뒤에 앉아 정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어린 임금 대신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순왕후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노론 경주 김씨 집안의 여인, 정조 임금과는 평생 원수처럼 지낸 사이였습니다. 정조는 남인과 시파를 끌어안았고 정순왕후는 노론 벽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정조가 살아있는 동안 정순왕후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죽었습니다. 이제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기다렸던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사학을 엄히 금한다. 사학. 사학한 학문.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조선에서 천주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이후 조선에 천주교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양의 새로운 사상, 신분의 차별 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가르침, 이것이 조선의 젊은 학자들, 특히 남인 계열 선비들 사이에서 빠르게 번졌습니다. 하지만 조선 지배층의 눈에 천주교는 달랐습니다.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조상 섬기기를 거부했습니다. 신분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유교 국가 조선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조 임금은 천주교 문제를 어느 정도 관용으로 다스렸습니다. 가르침은 금지하되 교인들을 무조건 처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달랐습니다. 모조리 잡아라. 1801년 1월 체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유박해입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전국에서 천주교인들이 잡혀 들어왔습니다. 먼저 처형된 것은 중국인 신부 주문모였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주문모 신부는 자수하기 전 몸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더 많은 조선 사람들이 죽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스스로 걸어 나와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처형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가환, 이승훈, 권철신, 남인의 핵심 학자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이가환은 옥중에서 죽었습니다. 이승훈은 처형되었습니다. 권철신은 혹독한 고문 끝에 옥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가환이 누구입니까? 이승훈이 누구입니까? 정약용의 스승들이었습니다. 정약용이 가장 존경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의 집안도 이 폭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형 정약종.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감추지 않았습니다.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신문관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나는 천주를 믿습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1801년 2월 정약종은 서소문 밖에서 처형되었습니다.
형의 목이 잘렸습니다. 향년 42살.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정약종의 아들 정철상도 처형되었습니다. 조카가 죽었습니다. 심지어 정약종의 부인 유씨는요, 아들을 앞세우고 자신도 처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유씨 부인은 처형 직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주님 앞에 가는 것이니 두렵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한날에 죽었습니다. 둘째 형 정약전은요 체포되었습니다. 신문을 받았습니다. 정약전은 천주교와 인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형처럼 끝까지 신앙을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 목숨을 구했습니다. 대신 유배령이 내려졌습니다. 흑산도. 이 섬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약용. 그도 체포되었습니다. 신문관 앞에 섰습니다. 너는 천주교를 믿었느냐? 정약용은 답했습니다. 젊은 시절 잠시 관심을 가졌으나 일찍이 끊었사옵니다. 소신은 유학자이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일찍 천주교에서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신문관들은 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가 너무 뛰어났으니까요. 정조의 사람이었으니까요. 살려두면 언제고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인물이었으니까요. 결정적 증거를 뽑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형은 면했습니다. 대신 유배령, 전라도 강진. 그런데 여러분, 이 신유박해로 처형된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처형된 사람만 100명이 넘었습니다. 유배된 사람은 수백 명이었습니다. 단 한 해 동안 조선 땅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천주교인들의 죄목은 하나였습니다. 사악한 학문을 믿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원한 것은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죄였습니다. 그 시대 조선에서는 정약용은 이 모든 것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스승들이 죽는 것을, 형이 처형되는 것을, 조카가 죽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강진 땅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발, 한 발, 겨울바람이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것이 맞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 물음을 품고 강진을 향해 정약용은 걸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가면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다 냄새, 갯벌 냄새, 겨울이면 칼바람. 1801년 겨울, 정약용이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 누구 하나 그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찍힌 죄인이 왔습니다. 천주교 역적 집안의 사람. 가까이 했다가 연루될까 두려웠습니다. 강진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당시 관행으로는 유배인이 도착하면 지역 유지집에서 묵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어디서 묵었을까요? 주막이었습니다. 강진 읍내 동문 밖 작은 주막. 술 냄새가 배어있는 좁은 방 하나. 조선 최고의 천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처소였습니다. 주막 주인은 주씨 할머니였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역적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이 양반이 방에서 하는 짓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밤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술 손님들 소리로 시끄럽고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파고드는 그 방에서 정약용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양반이네. 할머니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밥을 챙겨줬습니다. 이불을 더 들여줬습니다. 정약용은 이 주막방에 무려 4년을 머뭅니다. 그리고 이 방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이제, 4가지를 마땅히 해야 하는 곳. 생각은 맑게,
외모는 단정하게, 말은 적게, 움직임은 무겁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유배를 왔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먹고 사는 것도 막막합니다. 그런데 방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도 자기 수양의 이름으로. 이것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무너져도 자신은 무너지지 않겠다. 스스로에게 다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제 시절 정약용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형 정약종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붓을 놓았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형은 믿음을 지키다 갔는데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흑산도, 육지에서 배를 타고 한참을 더 가야 하는 섬. 파도가 거칠고 안개가 짙고 겨울이면 식량도 구하기 어려운 곳. 형제는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강진과 흑산도 같은 박해를 받았지만 서로 다른 섬에 서로 다른 바다를 보며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두 형제 이야기는 오늘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지금은 정약용의 강진으로 돌아갑니다. 서서히 강진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801년, 1802년, 1803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약용은 사이제 주막방에서 날마다 읽고 날마다 썼습니다. 강진 사람들이 조금씩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반 매일 새벽에 일어납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글을 씁니다. 나쁜 소리 한 번 안 합니다. 소란 피우는 법도 없습니다. 저 양반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 둘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몇몇 청년들이 주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정약용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래. 앉아라. 그는 아낌없이 가르쳤습니다. 황상이청. 이들이 정약용의 첫 번째 강진 제자들이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스승과 제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글을 읽고 의문을 던지고 밤새 토론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다산악단의 씨앗이 됩니다. 죄인의 주막방이 작은 학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 정약용에게 중요한 인연이 하나 생깁니다. 강진 고성사라는 절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 절의 해장 스님이었습니다. 해장, 당시 강진 최고의 지식인이라 불리던 승려.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학자와 불교 승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이 밤새 학문을 논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어느새 동이 텄는데 둘 다 밤이 지난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장 스님이 정약용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정약용은 그 차 한 잔에 강진의 차 맛을 처음 알게 됩니다. 이것이 정약용과 차의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연은 훗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다산초당에서 세상을 바꿀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1805년 정약용은 주막을 떠납니다. 외가 쪽 친척 이양래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1808년 유배 7년째 정약용은 새로운 거처로 또 한 번 이사합니다. 강진 만덕산 기슭, 차 밭이 가득한 산 중턱, 작은 초가집 하나, 다산초당,
다산은 차나무가 많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이 이름을 자신의 호로 삼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상은 그를 다산이라고 부릅니다. 다산초당은 작은 집이었습니다. 방 두어 칸, 마당에 돌 하나, 솥 하나,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강진 바다가 보이는 자리. 하지만 이 작은 집에서 역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의 하루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납니다. 차를 마십니다. 책을 펴니다. 아침이 오면 제자들이 옵니다. 함께 토론합니다. 의견이 부딪히면 밤새 이야기합니다. 밤에는 혼자 씁니다. 붓이 마르도록 씁니다. 종이가 넘치도록 씁니다. 날마다 제자들이 하나둘 더 모여들었습니다. 황상, 이청, 윤동, 이강애, 이들은 스승을 위해 책을 구해왔습니다.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글을 베껴 썼습니다. 정약용은 가르쳤고 제자들은 도왔습니다. 다산초당은 작은 연구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붓으로 시작된 반격 이 500권의 서막이 될 줄이야. 다산초당에서 정약용이 쓰기 시작한 것들, 지금부터 맛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앞으로 한 편씩 따로 깊이 파고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목민심서. 목민은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지방 수령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가, 수령의 부임부터 퇴임까지 모든 행정을 담은 책, 총 48권. 이 책에서 정약용은 씁니다. 청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백성은 임금의 것이지 수령의 것이 아니다. 수령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이 수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관리들이 백성을 착취하고 있던 조선시대에 유배지에서 이런 말을 쓴 겁니다. 두 번째 경세우. 조선의 국가제도 전체를 뜯어 고치자는 책. 땅제도, 세금제도, 관리제도, 군사제도, 모든 것을 다시 설계하는 방대한 책. 총 49권. 세 번째, 흠음신서. 억울하게 죽는 백성이 없게 하자. 형사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판결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 총 30권.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후세는 부릅니다. 일표이서. 이것만 합쳐도 100권이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학경전연구서, 역사서, 지리서, 의학서, 시문집까지. 정약용의 전체 저서는요, 500여 권. 각각의 책에 담긴 이야기는 앞으로 편마다 하나씩 깊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유배지에서 나왔습니다. 억울함을 품고 온 그 땅에서, 분노를 붓으로 바꾼 그 방에서 세상을 바꿀 책들이 하나씩 태어났습니다. 편지 중에 가장 아픈 그리움이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약용이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공부였을까요? 의지였을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곳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양에 있는 가족들, 아내 홍씨, 아들 학연, 학유. 유배가 시작될 때 학연은 15살, 학유는 12살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 정약용은 편지를 썼습니다. 수백 통의 편지를. 어느 날 이런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지금 어렵다고 하여 공부를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평생 가난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독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어서는 아니 된다. 또 이런 편지도 있습니다. 농사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선비가 농사를 지을 줄 알아야
진정으로 백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말은 흩어지지만 글은 남는다. 지금 아버지가 멀리 있어 목소리로 가르칠 수 없지만 편지와 책으로 가르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로부터 작은 꾸러미 하나가 왔습니다. 풀어보니 낡은 치마였습니다. 붉은 빛이 다 바른 시집 올 때 입었던 치마. 정약용은 그 치마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아내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당신이 그립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그 치마를 잘라 책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들들에게 남기는 가르침을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피첩입니다.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200년 전 한 아버지가 아들을 그리워하며 아내의 낡은 치마에 써내려간 글씨들. 그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글의 힘입니다. 말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글은 남습니다. 200년이 지나도 정약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썼습니다. 형에게 쓴 편지는 흑산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형에게 쓴 편지. 흑산도의 정약전. 형제는 떨어져 있었지만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정약용이 씁니다. 형님, 강진은 오늘도 춥습니다. 형님 계신 흑산도는 어떠하옵니까? 제발 몸 상하지 마시옵소서. 형 정약전이 답합니다. 약용아, 너는 아프지는 않느냐? 먹고 자는 것은 괜찮으냐? 제발 건강하거라. 그런데 여러분, 형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우가 강진에서 붓을 들고 있는 그 시간, 형은 흑산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는요, 다음 편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형은 바다를 스승 삼았습니다. 물고기를 공부했습니다. 조선 최초의 해양 백과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의 이야기는 이 시리즈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억울함을 이기는 법은 다산초당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1808년 다산초당에 정착한 정약용. 이제 다산초당의 하루가 완성되었습니다. 새벽 차 한 잔, 제자들과 토론, 밤의 지필, 이것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항상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두운 날도 있었습니다. 제자 황상이 훗날 회고한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홀로 다산초당 마루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러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감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정약용도 인간이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었습니다. 한양이 그리웠습니다. 이 유배가 끝이 없는 것인가? 나는 이미 잊힌 사람이 아닌가? 그런 날이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정약용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야사에 따르면 어느 날 제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억울하게 귀양 사시면서 어찌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정약용이 답했습니다. 원망이 없겠는가? 하지만 원망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다. 붓을 들 수 있는 한, 그것이 내 싸움이다. 붓을 들 수 있는 한 그것이 내 싸움이다. 이 말이 마음에 박히지 않으십니까? 그는 당장의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100년 후의 싸움을 선택했습니다. 억울함의 에너지를 복수가 아닌 창조로 돌렸습니다. 분노를 붓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억울해도 참아야 할 때가 있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참는 것이 항복이 아닙니다. 참는 것이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더 크게 이기기 위해, 더 오래 남기 위해 지금은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음의 결과가 다산초당에서 하나씩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500권으로 향하는 여정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약용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리 지르셨습니까? 그 사람을 욕하셨습니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르게 했습니다. 강진 주막방에서 방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이제, 다산초당에서 차를 마시며 붓을 들었습니다. 매일, 매일, 매일 그것이 쌓였습니다. 억울함이, 분노가, 외로움이 모두 책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붓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부일 수도 있고, 기술을 연마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오늘 하루자리를 지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붓이 무엇이든 놓지 마십시오. 정약용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강진에서 정약용이 붓을 들고 있는 그 시간, 흑산도에서 형 정약전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파도가 거친 그 섬에서 형은 바다를 스승 삼았습니다. 물고기를 벗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만들어진 것이 조선 최초의 해양 백과사전, 자산어보. 아우가 육지의 끝에서 붓을 들 때 형은 바다의 끝에서 물고기와 이야기했습니다. 두 형제의 유배, 두 형제의 반격. 다음 편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조선시대 전설 88 채널이 살아있게 하는 힘이옵니다. 하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사옵니다. 여기까지 정약용 시리즈 3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